을 휩쓸었던 채용 비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총 6군데 시중은행에서 무려 692억 건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부정 입사했던 사람들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2018년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 때 밝혀졌던 부정 입사자들 중 많은 숫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엔 더욱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잠시 후 이 내용을 취재한 셜록의 이명선 기자에게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영화 감독과 함께하는 시네마틱 시사, 그리고 표창원이 만난 사람 있는 날이죠. 오늘은 지금까지 잡은 범인만 무려 1000명에 달하는 30여 년 베테랑 이대우 형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십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 씨 1심 판결이 있었죠?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형이 나왔습니다. 조건 씨 원래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가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면 실형 선고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게 보통의 일입니다. 예. 1억 4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내라고 했습니다. 또 조 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년, 17년 당시에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한 밖의 일인 교원 인사에 개입하고 교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들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 자신이 이 채용 업무를 담당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었거든요. 네. 배임 수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또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 대금을 달라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해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검찰이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는 채용 비리 하나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온 거네요. 네, 하나만 유죄됐습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판결 소식이 나온 뒤에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국민께 참으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만 배임 수재, 허위 소송,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해서 과도하게 기소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요. 네. 조 전 장관은 나에 대한 수사가 가족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생의 비리가 드러났다면서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이 대마를 흡입한 게 적발됐다면서요? 네네. 근데 이 직원들이 모두 다 운용력, 네. 운용력이라는 게 자금을 운용한다는 그렇죠. 뜻이죠. 국민연금의 네. 자금을.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잘 투자해서 예. 불리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이 국민연금공단, 특히 기금운용본부인데요. 네. 대마 흡입 혐의로 입건된 4명 모두 운용력, 바로 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90조 원 규모의 대체 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력이 1명, 전임 운용력이 3명입니다. 이들은 퇴근한 뒤에 지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거든요. 네. 전주에 있는 이들 중 한 사람의 거처에 모여서 지난 6월부터
2월부터 6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 모두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30대라고 하고요. 예. 대마를 SNS를 통해서 구입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마를 흡입했다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먼저 알았습니다. 지난 7월쯤에 소문을 통해서 네. 알아들었고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들이 대마 흡입했다라는 사실을 안 뒤에 7월 14일 날 경찰에 고발을 한 거고요. 예.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지난 9일에 4명 모두 해임이 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대마를 피웠다는 건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피웠는지 또 다른 약물을 투여한 건 없는지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놀라운 그 사건인데요. 네. 뭐 며칠 전이었죠. 부산에서 포르쉐를 몰고 광란에 질주 벌였던 운전자. 네. 이 사람도 대마를 흡입해서 일으킨 사고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국민의 돈 이거 손에 안 나게 잘 그 운용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네. 사람들이 대마에 취해서 마구 그렇게 잘못했다면 이것도 큰일 아닙니까? 네, 모든 뭐 마약류가 그렇겠습니다만 이 소수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판단에 따라 그 움직이는 돈의 액수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그러게요. 이런 마약류 사건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한 해 굴리는 돈 기금의 규모가 수시로 뭐 변동이 됩니다만 올 6월 기준으로 하면은 네. 752조 2천억 원입니다. 어이구. 한 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죠. 그러네요. 앞에 4명이 일했던 대체투자 부문의 자산이 90조 5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전체 굴리는 기금 중에서 한 12% 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전 세계적으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투자 시장에서 큰 손입니다. 기관 투자가 중에서도 아주 센 기관 투자가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막중한 거고 그러게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주식 시장에서 또 국민연금이 갑 중에 갑 아니겠습니까? 예. 기강회의 사건들이 심심찮게 일어났는데 과거에도 기금운용본부 직원 114명이 약 5년 동안 해외 위탁 운용사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여야 되는 쪽인 거죠. 네. 숙식비와 항공료 등 8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아서 해외 연수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서 무리를 아이고. 빚은 적이 있고요. 예. 2017년에는 퇴직 예정자 3명이 기금 운용과 관련된 기밀을 외부로 전송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하. 네. 근데 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좀 일어났네요. 네.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민들 가슴이 좀 철렁할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 책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게요. 들고요. 좀 더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4천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해서 추석 택배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네.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택배 노조가 그 결정을 철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분류 작업을 해야 배달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파업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추석 성수기 동안 택배 분류를 하는 인력을 하루 평균 10,000명 이상 추가로 투입하겠다. 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택배 노동자들이 주장한 게 분류 작업의 하루 업무 시간의 절반이 소요되는데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다. 이대로는 못한다. 택배 분류 인력 별도로 투입해달라. 이 요구를 어저께 내놨었거든요. 네. 정부와 업계가 일단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택배 노동자들이 다시 잡은 셈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서 정부의 노력과 분류 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예정돼 있던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정부와 택배업계가 발표한 대로 분류 작업 인력 투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택배 업체에 대해 점검과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추석 대목 네.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방문 안 하고요. 네. 택배 선물 보낸다 이런 분도 꽤 많으셨을 일종의 텐데. 뭐 캠페인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올해는 오지 말아라. 불효자는 네. 옵니다. 네. 큰 화제거리도 되고 했는데 네. 다행인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네. 네. 추석이니까 이제 평소에도 택배 지연되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정사업본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이 이번에 한 4,000명 정도 전체 거부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3,000명 이상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네요. 네. 우체국 택배 이용에 난관이 예상이 됐었는데 다행입니다. 예. 다만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게 일단은 추석 성수기로 기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그 업체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이해 또는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일단 급한 불을 껐다라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불씨는 남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은 불씨도 잘 끌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정말 힘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소식은 뭐죠? 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얼마를 청구할지 계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예.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청구액 46억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8.15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돼 대중교통 이용량이 줄어든 데 따른 손실, 또 신도와 방문자들을 전수조사하는 데 투입된 공무원들의 야근비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받아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자치구들,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해서만 131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131억 원이요. 네. 예.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요, 서울시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6억 2천만 원은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에서 사랑제일교회 발 확진자입니다. 네. 시가 부담한 돈이 3억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의 생활지원비 6억 6천만 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6천만 원, 시내버스랑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조액, 아까 말씀드렸죠, 2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출장 야근 비용 1,700만 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통량이 증가를 왜 사랑제일교회에 책임을 돌리느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돼서 대중교통 이용이 줄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전체 확진자 대비 교회 관련자 비율이 25%인데 네. 손실액의 25%, 그만큼은 교회 측이 물어내야 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액이 발생한 서울시 말고요, 다른 주체들입니다. 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을 하고 또 지원도 해줄 방침이고요. 정부와 건강보험 등에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손실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자, 이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하. 사랑제일교회가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뭐라고 이와 나왔습니까? 관련해서 예. 교회가 아닌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생한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 논리면 애초에 인류가 탄생한 하느님께 소송하라, 이렇게 너무 나갔나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1060님, 성장경 기자님 뉴스 브리핑 귀에 쏙쏙 들어와요. 고맙습니다. 대학 강단에 서서 하시면 명강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네. 이용욱 님도 MBC의 보배 성장경 기자님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겠습니다. 네. 청취자께서도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들이 너무 참 배려도 많으시고 네.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고요. 다음 주에 또 와주실 거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누가 한 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4년 전이었죠. 수많은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정유라가 한 말인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많은 정유라들이 당당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행권의 정유라를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셜록 이명선입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제가 자칭 한국의 셜록 홈즈인데 아, 네. 저 왜 스카우트 안 하십니까? 아, 저희야 감사하죠. 우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네. 탐사 매체입니다. 예.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진실탐사그룹 셜록 간략하게 좀 짧게 설명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기자는 3명이고 인턴 1명에 되게 조촐하게 운영되는 곳인데 예. 탐사보도 매체고 광고 없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구독료 개념으로 네.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도 잘 운영이 돼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3년을 네. 생존하셨네요. 네, 그래서 다른 언론사와 다른 거는 변호사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법적인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중요한 그 탐사 폭로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는데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인원수도 부족하시고,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료 왓슨. 네.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은행권의 정유라들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계기라든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공정 이슈가 가장 화두잖아요, 요즘에요. 네. 그래서 2017년 국정감사 때 이 채용비리, 은행권 채용비리가 먼저 터졌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결론 났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비롯해서 자료를 대거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비리가 확인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지, 그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잘렸는지 이런 걸 분석했는데 역시나
다 거의 대부분 다니는 것으로 보이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니고 있다. 네, 근데 어허. 희한한 거는 보도가 거의 안 됐다는 게 좀 놀라웠는데 그러게요. 1심 판결문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98페이지로 굉장히 상세하고 내용이 재밌어요. 네. 근데 희한하게 좀 그게 스트레이트만 나오고 보도가 안 됐다는 점이 좀 신비롭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네. 우선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사례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한두 은행의 일만은 아닌데 좀 대표적 사례 좀 꼽아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현재 다니고 있는 부정 채용자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한은행부터 보면요.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의 이상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아들이 신한은행에 채용된 사례가 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금감원 임원인데 아들 이름 석자를 그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회장, 지금 신한금융지주 회장이죠. 에게 예.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태도가 산만하면서 은행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면접 의견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태도가 산만해서 은행 업무에 적하지 않음이라고 탈락이었는데 아버지가 은행장을 만나고 나서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하. 실제로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면접 점수가 DD였는데 예. BB로 바뀝니다. DD가 BB로. 네, 그 특이자 임직원 자녀 리스트 같은 걸 신한은행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그 이상구 씨 아들 채용 관련 문서에 CEO라고 적혀 있어요. CEO. 이 CEO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추측이 되고 1심 재판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 회장에게 선고했습니다. 근데 조 회장은 연임을 성공했습니다. 연임을 했다고요? 그 징역형을 네. 바꾸서? 네, 맞습니다. 자, 오호. 그 부산은행 좀 말씀드릴게요. 네. 부산은행 참 재밌는데요. 재밌다는 표현이 좀 슬픈데 부랴부랴 계획이 없던 영어 면접도 만듭니다. 이 사람을 뽑으려고. 조문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딸인데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뀝니다. 어허. 네, 영어 면접 이후에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요. 없던 영어 면접이 생겨서 네. 불합격했다 학교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구은행은 예. 주요 거래처인 구병원 이사 자녀를 부정 합격시키기 위해서 네. 가짜 보험번호를 만들었어요. 어허. 보험 대상자 특채로 뽑으려고. 아. 근데 이 사람 다닙니다. 지금도. 지금도. 근데 심지어 그 대구은행, 부산은행은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닌다는 건 좀 의아하죠. 아하. 그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다른 은행들도 있다. 이건 뭐 글쎄요. 듣기만 해도 정말 화가 막 나는데 특히 뭐 저는 이제 다시 그런 은행에 취업할 가능성은 없지만 많은 구직자, 취업 희망자분들께서는 정말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은행이라는 곳이 이렇게 뭐 부모가 한마디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 차별인데요. 음. 은행은 공통적으로 여자를 안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상반기 기준 신한은행만 보면은 네. 남자는 만 27, 여자는 만 25살까지만 뽑아줘요. 그게 필터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 출신이라도 여자라면 떨어뜨렸거든요. 그게 이제 1심 판결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 야간대, 뭐 전문대, 고졸은 아예 뽑지 않고 또 신기한 건 편입한 학생은 어느 대학을 나왔던 간에 또 학점이 3.8 안 넘으면 안 뽑아요. 어허. 근데 이러면 필터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것도 문제죠. 음흠. 근데 아빠 찬스, 가족 찬스가 있는 사람들은 돌파합니다. 아 그런 규제도 돌파해서 여성인데도 또 네. 입사가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이 나이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붙고 아하. 전문대 나왔는데도 붙고 예. 그래서 전문대 출신, 지방대 출신이 채용 점수 조작으로 무난히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하. 그 기사로 나올 예정이고요. 야 이게 뭐 과거에 음서제란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좀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금융권 음서제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 정도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다른 지원자들 일반적인 그 은행 지원자분들은 이렇게 그 부모 찬스로 채용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서 공정하게 채용하리라는 기대하에 응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뭐 채용 사이트 같은데 올라온 은행권들의 어떤 뭐라 그러죠, 모집 요강 같은 거 보는데 약간 네. 웃음이 나더라고요. 뒤로는 이렇게 뽑아놓고 사실상 지원자들에게는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또 저희가 만난 제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임직원 자녀들이 되게 많이 다닌다. 임직원 자녀들이 네, 기수별로 거의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신한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왜 여기에 연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준법감시인, 사람들이 1심 판결문에 등장을 하고요. 아하. 작은 할아버지를 잘 만나서 신한에 정규직된 사람도 있거든요. 어허. 그 합격자 작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다 아실 겁니다. 랑찬 전 신한은행장입니다. 네. 예. 그 조행장, 그러니까 조용병 회장의 상사였거든요. 그래서 랑찬 조카 손자는 서류 전형을 떨어지는 게 분명히 보였는데 인사부에서는 전용 면접조까지 꾸려서 인사부장이 들어가서 A를 줍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은행을 보통 은행 업체라고 안 하잖아요. 금융기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만큼 공적 성격이 강하고 또 정부나 국가의 지원도 꽤 많은 곳이고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무슨 구멍가게에서 자기 아들, 딸 채용하듯이 하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구속되고 실형도 달고 네. 이게 끝났는데 놀랍게도 이 은행들에서도 부정 채용들이 멀쩡히 다니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부산은행이 뭐라 그랬냐면 외국 대학 나온 내 딸이 어떻게 필기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냐. 안 할란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예. 다 판결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 면접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격을 하고. 아이고.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님은 이상구가 예. 그 아들은 신한은행에 채용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딸이랑 조카는 우리은행에 청탁한 것으로 보여요. 어허. 그래서 딸은 퇴사를 했지만 조카는 다니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막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박수경님, 부정 채용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도 계속 다닌다고요? 뭐 다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 채용을 그 교사하고 지시한 뭐 은행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런 부정 채용으로 인해서 채용된 사람들 불법 원인행위 아니에요? 그럼 다 이게 무효가 돼야 될 텐데 계속 다니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혹시 블라인드라는 애플리케이션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직장인 익명 게시판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그 뭐 신한은행 직원들이 저희가 쓴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노태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관 지낸 삼촌덕에 붙은 사람 얘기를 썼었는데 근데 이 사람 입행 후에도 좋은 것만 골라다녔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대를 이어서 신한에 빨대 꽂고 싶을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노를 예. 이렇게 좀 비밀리에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라인드라는 게 직장인들이 그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채 네. 물론 이제 가입할 때는 검증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마구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고 회사의 문제도 제기하는 그런 사이트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부정 채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참 하는 행태들이 정말 보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 많이 올렸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저희도 그 제보가 계속 들어와서 아.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사를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채용비리 제보가. 관련돼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과거엔 그랬다. 그리고 이미 부정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사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공정하게 채용이 다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은행들이?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 은행들이 찔렸긴 한 건지 예. 그 채용 절차 공정성 강화하겠다면서 2018년 6월에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이라는 거 만들긴 했습니다. 모범 규준. 네, 거기 31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 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 예. 채용 취소 혹은 면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자율 규정이에요. 권고만 한다. 네, 그래서 아하, 할수 저희하고 있다. 그다음 이제 그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실에서 질의를 은행 쪽에 했더니 예. 자율 규정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아이고. 입장에서는 좀 분노하게 되죠. 아하. 아니 그러면 이게 과거에 부정 채용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 면직이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건 건드리지도 않고 이후에 뭐 부정 채용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자율 규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면 네. 부정 채용 청탁, 이 청탁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 기억나시죠? 어렵겠죠. 쉽지 KT 않죠. 때도 그렇고 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규준에 따라서 그 취소되거나 면직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과 빼기 실력이 되는 사회 지금도 진행 중이란 이야기인데요. 이명선 기자 그리고 진실탐사그룹 셜록 앞으로 이 사안 계속 취재를 하실 거죠? 네, 국감에서도 아마 다뤄질 것을 보이고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연락이 예. 오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이름들도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기사를 준비하고 있고 네. 워낙 범위가 넓어서 어허. 저희가 그거를 다 일일이 만나기가 어려워서 네. 연말까지는 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하.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네. 은행별로 차례차례 그 기사를 내보낼 겁니다. 은행별로. 그 여야 막론하고요. 모든 관련된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다 좀 공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명단 그리고 리스트 같은 걸 이 진실 만들겠습니다. 탐사그룹 셜록이 어떤 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네. 관심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없이 운영이 되는 탐사 취재하는 곳인 만큼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하시도록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실 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시네마틱 시사. 영화 감독이 뽑은 시사 이야기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영화 말아톤과 대립군 등을 만든 정윤철 감독님, 이번 주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오후마다 많이 길이 막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뭐 한 주 이 방송을 기다리며 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감독의 눈으로 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시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독님이 이번 주에 주목한 첫 번째 이슈는 뭔가요? 네, 뭐 정말 사람들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인천의 그 두 어린 형제가 엄마가 이렇게 좀 방치를 해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 화재가 나가지고 둘 다 심하게 다친 그 사건. 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막 화도 막 나고요. 그럼 뭐 저도 돌아오면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도 우리 그 뉴스아이킥에서도 여러 차례 이 사건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천만다행으로 오늘 그 형이 의식을 찾으면서 두 형제 모두 의식은 찾았죠.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동생은 이제 8살 동생은 이제 의식을 찾고 예. 일반 병실로 옮겨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뭐 아시다시피 그 동생을 좀 보호하려고 예, 뭐 온몸을 감쌌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예. 이제 막 불이 확 덮치니까 예. 이제 그걸 감싸면서 이제 몸에 예. 화상을 많이 입어서 좀 위중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SNS에서도 이렇게 슬픔과 아픔 뭐 이런 표현들이 무척 많으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는 그럼 이 그 형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영화를 떠올리셨습니까? 네, 2004년작 그 일본 영화인데요. 네.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라서요. 네네. 이 영화도 이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제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네.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돌아오겠다 하고 이제 뭐 이제 사형제 형 이제 제 오빠가 이제 한 초등학교 나이고 그 밑으로 동생들이 3명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집에다가 이제 돈을 얼마 주고 이제 월세 뭐 한두 달치 주고 이제 좀 금방 오겠다고 하고 어린 사남매를 그리고 사실 버리고 갔습니다. 예. 오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애들끼리 밥을 뭐 어떻게 뭐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러다가 이제 돈이 점점 떨어져 가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사회가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무관심. 그러면서 결국 그 진짜 아무도 모른다. 이들이 이렇게 꼬마 애들이 이렇게 버려져서 이렇게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영화제가 2004년 되게 화제작이었고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당시 이제 올드보이가 같이 출품돼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도 이제 뭐 상을 받고 그랬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 야기라 유야라는 그 이제 이 아역 배우요? 아역 배우죠. 이 친구가 칸 영화제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칸 영화제 그 최연소 주연상인데 그 타란티노 감독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타란티노 감독이 당시 이런 말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자기가 수많은 영화를 봤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아무도 모른다의 주인공 소년의 표정뿐이다. 이런 말을 남길 정도로 정말 가슴에 정말 깊이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아마 많은 그 국내 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화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그런데 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988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그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이라는 실제로 엄마가 이 4명의 아이들을 버리고 가서 그중에 한 명은 죽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굉장히 비극적으로 참 사회에 충격이 줬던 그 사건을 이제 각색해서 2004년에 만든 거죠. 완전히 이제 실화랑 똑같지는 않고요. 약간의 이제 좀 시나리오를 더 좀 각색해서 드라마틱하게. 그렇지만 이제 결국 비슷한 주제와 이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사실 일본이라는 사회도 1988년 정도만 돼도 자신들이 뭐 유럽 이상의 선진국 되겠다 이랬던 때인데
국가적 부끄러움이 일어나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아이들 우리 곁에서 도심지에서 그 수도인 도쿄 안에서 뭐 그에 따라서 아마 그 감독님도 그러시겠지만 영화인들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만들어진 영화겠네요. 그렇죠. 네. 당시에 뭐 감독이나 뭐 제작자분들도 되게 이제 당시에 88년이면 우리 올림픽 할 때 아닙니까? 예. 그 당시 일본은 정말 진짜 선진국이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네. 마치 지금 저희가 그 인천 그 형제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예. 와 지금 이 21세기 2020년에 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요. 그런 똑같은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 십몇 년 지나서 네. 영화로 이제 만드신 거죠. 아, 그럼 이 영화로 인해서 뭐 사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성이 일어나고 뭐 제도 변화도 일어나고 그런 효과가 좀 있었나요? 실제적으로? 네,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을 많이 일으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아동 복지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인 그 구석 사각지대를 아하. 이렇게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 좀 의견들이 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가진 힘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가 우리에게 뭐 기쁨, 슬픔, 어떤 오락으로서 요소도 있지만 실제로 뭐 문화이기도 하고 사회를 변화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무기 같은 네.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번 사건도 뭐 영화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 예전에는 사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좀 방치되거나 엄마가 신경 못 쓰고 있으면은 이웃 사회에서 챙겨줬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뭐 보니까 뭐 편의점 아저씨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가 네. 하지만 또 뭐 내가 뭐 어떻게 더 하겠나 이러다 그냥 포기하고 몇 번 그런 애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러지 못한 것들이 참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하는 것도 일단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 뭐 이렇게 어떤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며칠 전에 그 어떤 버스 기사분이 이렇게 네. 사람 살린 그 굉장히 어벤져스 같은 분이 있어서 화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예. 네, 심장마비인 분을 이제 이렇게 구조해가지고. 네, 네. 근데 이분이 한 말씀이 되게 와닿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말했어요. 사람을 살려봤더니 살려지더라. 그래서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 거를 깨닫고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예. 살리려고 했다. 아하.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도 좀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4930님. 정말 이번 인천 사건에서도 아무도 모른다는 제목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어른들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6812님. 최근에도 아동학대 다룬 영화들이 많았는데 미스 백도 생각나네요.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리란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아무도 모른다. 다시 한번 주목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제 누구나 아하. 안다라는 사회로 가는 게 이제 예. 진정한 복지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윤철 감독이 주목한 또 다른 이슈는 뭡니까? 네, 뭐 이번 주에도 그 사실 뭐 법무부 장관의 그 아들 휴가 연장 이슈로 되게 시끄러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사회가 둘로 쪼개져서 이제 갑론을박이 막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의 그날 그 당직 사병을 봤다는 예, 그 현모 전성현. 씨가 예. 이제 제보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친구한테 얘기했고 또 그 친구의 친구가 어떻게 제보를 한 거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보통의 이제 내부 고발자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정확한 이제 팩트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강제로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가 돼버린 이 현모 씨는 지금 이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 돼서 제발 그 정쟁에 자신을 이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또 다른 조국 사태의 재현인가 이제 싶었던 이슈가 네. 이제 무리한 정쟁의 상처만 남긴 채 일종의 그 해프닝으로 좀 정리되고 있는 형국인데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온갖 개인사 뒷조사에 이제 목숨을 거는 이런 흥신소 정치가 대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회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걸까? 뭐 휴가 며칠 더 썼다고 해서 뭐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차분한 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리면 되는데 그렇죠. 이 가장 중요한 코로나 사태를 다 덮을 정도로 네 편 내 편 양극단으로 쪼개져서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여기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 즉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것들이 그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주목하신 부분은 소셜 미디어의 네, 문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면서 떠올린 영화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뭐 벌써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소셜 미디어의 놀라운 영업 비밀, 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의 그 알고리즘, 어허. 그리고 그것의 엄청난 부작용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셜 딜레마 이게 네. 다큐멘터리네요.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내용 설명 전에 조금 더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랑 페이스북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뉴스들이나 소식이 있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네네. 올라오죠. 예.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랑 관심 있는 것들을 막 잘 찾아주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꼽아서.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내 성향에 맞게 이렇게 추천해주는 건데 네. 이게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허. 이 내가 싫어하는 내용이나 정반대의 주장들은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예. 심지어 아주 오랜만에 이걸 열어봐도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사례가 있는데 실제 사례가 바로 접니다. 예. 제가 이제 페북을 2년 동안 접었다가 최근에 다시 열었는데 예. 놀랐던 게 이 패친들이 뭐 쓰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도 변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서 참 세상이 아직 그대로구나 좀 이렇게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과 지금과 그렇죠. 거의 똑같은 글들이 완전 있더라. 똑같은 내용 어허.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뭐 원래 그런 건가 했는데 그게 결국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네. 저를 2년 동안 잊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왔네. 오케이, 너 이런 성향이지. 아하. 너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 맞지?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눌렀지? 네가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깔맞춤된 정보를 아하.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 근데 과연 이게 뭐 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괜찮은 걸까? 그래서 소위 저는 말해서 이 약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확증편향이라는 있었는데. 이런 문제로 몰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한 가지 내가 믿고 좋아하는 곳으로만 자꾸 그 정보를 전해주면 다른 쪽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소셜 딜레마란 그 다큐멘터리가 전해주는 겁니다. 아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페북과 유튜브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개발한 실제 엔지니어들입니다. 아하. 일종의 그 내부 고발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놀라운 사실은 이 페북이나 유튜브가 파는 게, 네. 이 장사하는 게 페북이나 유튜브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바로 그 사용자들,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성향을 분석해서 이제 광고주들한테 이제 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품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TV나 뭐 신문도 광고로 먹고 사니까 뭐 비슷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기존의 광고는 이 무작위 대상한테 이렇게 노출되는 광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이 사용자들의 성향이랑 각종 데이터를 다 갖고 분석했기 때문에 이 타겟 마케팅이 또 가능합니다.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야지만 저 광고를 더 많이 보게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정확히 내가 좋아하는 뉴스만 골라서 주는 아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눈앞에 그 펼쳐지는 SNS 속 세상이 이제 진짜 세상이라고 이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하. 다른 다양한 의견의 예. 세상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것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확증 편향. 네. 그렇습니다. 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예. 이게 쉬운 말로는 이제 체리 피킹이라고도 합니다. 예. 네, 쟁반에 있는 그 맛있는 체리만 골라서 쏙쏙 먹는 거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네. 기존의 자기 생각들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쳐내는 것이다. 아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으로 이제 뭐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아하.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는 바로 이런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장사를 하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전에 TV랑 신문은 다양한 내용 중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그래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그냥 알아서 원하는 것을 갖다 꼽아줍니다. 아하.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예. 달콤한 체리만 골라다 그냥 입에다 떠먹여 주는 거죠. 아하. 주변에 입 바른 소리하는 그 그러니까 왕 주변에 입 바른 소리하는 그 신하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벌거벗은 임금. 네네. 예. 직언을 하면은 이제 불쾌하니까 아. 시청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간신배들만 같이 그냥 다 모아놓은 아하.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약간 흥분하셨어요 지금. 네, 그래서 예. 어쨌든 이런 확증 편향이야말로 네. 이 소셜 미디어가 이제 생존하는 방식인데 예. 참 이게 폐해가 크죠. 폐해가 큰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가짜 뉴스가 나와도 이거를 믿게 제어할 수 없고 맞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아하.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부추기고 네네. 몰아넣고 9819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감독님은 스스로의 확증 편향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무리로 네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SNS의 폐해, 나를 확증 편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감독님? 네, 뭐 민주주의가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네. 하지만 다수가 꼭 옳거나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그냥 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더 우리가 딱 입에 들어맞는 것만 이제 갖다 꼽아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이런 소셜 미디어를 볼 때 또 세상을 볼 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노력. 네. 네, 그렇지 네. 않으면은 예. 정말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인 왕처럼 아하. 그런 왕이 아니라 사실은 상품이죠. 상품이 되는 네. 거죠. 내 그냥- 자체가 네, 먹잇감이 그렇게 되는 거죠. 먹이가 돼서 오.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돈을 불려주는 예.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거죠. 뭐 불려준 것까지는 뭐 기업이 돈 버는 거는 그렇다 쳐도 예. 그러는 가운데 부작용으로 세상이 더 양극화되는 거죠. 맞아요. 네. 예.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소셜 미디어도 좀 끊고 가끔은 네. 뭐 하지만 무엇보다 이 생각이 가장 맞을까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좀 긴장하면서 살아야지만 뭐 광화문에 막 나가고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노력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정윤철 감독님과 함께한 시네마틱 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불쌍한 표정으로 시오 호이 하이퍼볼릭 사인을 바라보며 여통창에게 애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강의가 더 명확하게 마음에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쁜 호아이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멍청하고 나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홍교장은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물건이 담긴 큰 가방을 주었다. 나는 이번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절대로 오만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갈아입을 옷과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4학년은 매우 바쁘고 휴가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방금 여기에 왔고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먼저 멈춰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재킷과 바지를 들여다보았다. 가을에는 속옷도 샀고 흘림 방지 잠옷도 몇 개 샀습니다. 검은 테 안경 뒤에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흔들리지 않았다.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수업에 돌아오자 초라미가 어색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탄호어,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여자 얼굴이 너무 두꺼워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짜증나는 목소리를 극복하기 위해 시트를 당겼습니다. 트라이유렘에게 설교를 마친 후 나는 방금 고개를 들었고 여러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앞에는 시험지가 하나하나 엉켜 있었다. 우리 반 친구들은 탄호어와 함께 간단한 수업을 나눴습니다. 이 기사를 도와주세요. 루 선생님은 강의를 너무 빨리 하십니다. 이게 뭔가요? 나는 무료 교사가 될 것이다. 그럼 2일 뒤에 오겠습니다. 트로옹 콱한 씨에게 전화해서 이틀 동안 휴가를 받으세요. 나는 맛있는 요리를 많이 준비합니다. 마이와 작은 궁전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캔캥 앞에서 차오탄 호어로 돌아가지 마십시.